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지난주 조회수 대박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첫 출연하자마자 뭐라고 해야 돼요? 말로 홈런을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 멀티 홈런을 쳐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네. 자, 오늘도 홈런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미국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대학원을 향한다. 네, 그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취업 한파라는 얘기가 정말 수십 년째 등장하고 있는 단어긴 한데요. 대학 공부를 끝내고 사회로 나와야 할 미국의 젊은이들이 취업난 때문에 대학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0살에서 24살 사이의 청년들의 실업률이 7.5%로 집계됐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4월 최저치였던 5.5%와 비교하면 약 2%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사실 경제 불확실성이 클 때마다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계속 있었어요. 취업이 어려우니까 경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데요. 한 가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점은 MBA처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학생들의 대학원 지원을 좀 도와주는 입학 컨설팅 업체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취업이 좀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뭐라도 더 배워서 전문성을 길러보자. 그 취지는 뭐 당연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미국은 특히 대학원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이 비용을 다 감내하면서 이 길을 선택하는 게 좀 그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립대인지 사립대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학원은 연간 학비가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 대학원 학자금의 경우에는 대출 이자도 일반 학자금 대출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학생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네.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대졸자랑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AI와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커리어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차별화를 이뤄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신입사원들이 입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생성형 AI가 더 잘하는 직무들에 신입사원들이 들어가서 초반에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적어도 내가 저 AI보다는 나은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에서 대학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되긴 되네요. 그래서 대학원을 통해서 더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경기가 정말로 침체기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은 채용의 문을 좁히고 또 더 높은 수준의 학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3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말들도 있었던 것처럼 미국 청년들도 참 살기 힘들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다라는 우울한 소식인데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 예. 바로 가업을 잇는 자녀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토라는 급여 제공 솔루션 업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해 1월 기준에 약 1,200개 소기업에서 30세 이하의 자녀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1년 전보다 13%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화이트 칼라 직종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차라리 부모님과 일하겠다라며 나선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수치는 2018년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사례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업에 조인하는 경우에 대체로 근속 연수가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찾는 대신 부모님의 가업을 잇는 자녀 입장에서나 아니면 후계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자신의 교육을 해서 가업을 잇게 할 수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나 서로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도 청년들이 요즘 불황 속에서 각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업 대신에 취업을 선택하는 Z세대들도 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대신에 블루 칼라를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지난해 미국 교육 플랫폼 인텔리전트닷컴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Z세대 응답자 중에 32% 정도가 난 앞으로 블루 칼라 직종을 선택할 계획
계획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게 당연시 됐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역시 원인을 생각해보면 뭐겠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겠죠. 딜로이트의 조사 결과 Z세대의 56%는 월급날이 되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이 말을 영어로 paycheck to paycheck이라고 하는데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로 3만 달러에 가까운 빚을 지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전통적인 코스를 밟을 바에는 차라리 나는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빠르게 취업 전선에 나서겠다. 요 코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블루칼라 직종 생각해 보시면 생성형 AI와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생성 AI가 저 대신에 집을 수리하고 자동차를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육체 노동을 대신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블루칼라 직종이 오히려 더 유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앞으로 이런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MZ세대들에게 늘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꾸준하게 수요가 있고 또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 기술자나 용접공, 또 자동차 기술자 등이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체 생산 기지로 인도가 주목받고 있다. 뭐 당연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뭐랄까요?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도 경제는 여전히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성장을 이끌던 주체들, 중산층이 요즘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 코로나가 끝나고 중산층의 소비가 엄청 폭발했어요. 예. 이게 좋은 신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 당시에 자동차도 사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여행도 가고 소비를 엄청 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비가 낮은 이자율에 기반한 대출에 의존해서 늘어난 소비였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대출 이자가 바뀌면 이분들의 소비 여력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 2022년, 23년 사이에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4%대에서 6.5%까지 급격히 인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중산층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요.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는데 월급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는 게 점점 벅차졌고 생활비조차 빚을 내서 충당하는 가계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인도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2020년 3월 35% 수준이었거든요. 네. 이게 3년여 만에 43%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진짜 가계부채가 엄청 늘었네요. 그런데 가계부채라는 건 본인이 어떻게 빚을 내고 싶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대출에 대한 뭐 허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중산층이 이렇게 뭔가 빚이 늘어난다는 건 대출이 그만큼 쉬워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산층이 대출을 받기 쉬워졌다는 것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기술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은행들이 영업의 방향을 바꾼 건데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하던 영업 형태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개인 대출과 신용카드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발달하면서 휴대폰 터치 한 번으로 대출이 가능해지고 또 선구매 후 지불 서비스가 보편화된 거죠. 돈을 쓰기가 더 쉬워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중산층 입장에서는 TV나 세탁기처럼 고가의 가전제품도 할부로 구매하면 되니까 쉽게 소비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PwC 조사를 한번 보니까 IT에 익숙한 인도 소비자들은 현재 소득의 33%를 할부금 상환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2013년 이후로 매년 28%씩 급증하고 있고요. 또 팬데믹 이후에는 무담보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성장하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인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1인당 소득 수준이 아직 낮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 낮은데 이렇게 개인 대출 붐이 일어나 버리니까 사회적인 위험도가 더 크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뭐 개인 차원에서도 자신의 어떤 경제 상황이 더 불안전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국가가 중산층을 특히 신경 쓰는 게 국가 전반의 그 뭐랄까요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주체들이기 때문인데 인도 같은 경우 중산층의 삶이 팍팍해졌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인도 경제 자체도 주춤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왜 중요하냐면 인도 내수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예. 중산층은 소득이 안정적이고 교육 수준이 높고 소비에도 적극적인 계층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산층 규모가 3억에서 4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숫자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입니까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인도 내수 시장을 떠받들고 있어요. 예. 인도 경제가 성장하면 중산층 소비가 늘어나는 걸 기대하면서 뭐 삼성전자든 월마트든 전 세계 기업들이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부채 부담이 만약 계속 커진다라고 따져본다면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FT에 따르면 중산층 소득이 지난 10년 동안 정체됐다고 해요. 그리고 가계저축률은 최근에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 좋은 경고등이 켜진 거죠. 네. 반면에 그럼 부자들은 좀 잘 버티고 있나요? 너무 잘 버티는 게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여전히 잘 버는 반면에 중산층은 점점 더 빚에 짓눌리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도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겠죠. 네. 그러니까 금이나 보석같이 자신의 폐물, 귀중품을 전당포에 맡기는 사람들도 작년보다 77%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네. 이 말인즉슨 그분들은 이미 다른 신용거래가 중단돼서 전당포까지 찾아왔다라는 의미니까 양극화가 점차 더 심해지고 있다.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도 정부도 이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나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정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싫어하거든요. 예.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개발도상국이 고성장기를 겪고 정체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하고 경제가 둔화하는 중진국에 머무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네. 인도 정부가 경계하는 게 바로 이 중진국 함정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이 되는 2047년까지 선진국 지위에 도달하겠다라고 모디 총리가 이미 밝혔어요. 네. 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가계 신용 위기가 대두된다면 신흥 강국이라는 인도의 이미지가 훼손되겠죠. 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도 금융당국에 어떤 규제를 가하거나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예. 잘 작동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도라고 해서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군요. 이번에 또 다른 나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강국 일본. 이 일본의 편의점이 더 늘고 있다고요? 네, 편의점은 일본의 상징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최근 일본에서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 수가 깜짝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니케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요 3대 편의점 회사가 2025년 회계연도 동안 약 400개의 점포를 새로 늘린다고 해요. 이 수치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진짜 놀랍네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냥 한 블럭 한 블럭 지나갈 때마다 편의점이 있을 정도로 편의점 수가 엄청 많은데 뭐 계속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점포를 더 늘리죠?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 일본의 편의점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다라고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곳에 다 지었고요. 팔 수 있는 사람한테 웬만큼 다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점포를 늘린다는 것은 장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확장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본 편의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의점이라는 업태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일본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네. 텐데 미국입니다. 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편의점이 1927년 문을 열었다고 해요. 예. 이 당시 편의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편의점의 형태는 아니었고 얼음 가게를 운영하던 그 사장님이 고객들의 요청으로 식료품도 하나둘씩 진열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일본의 편의점은 이런 미국의 편의점과 완전하게 다른 컨셉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본에서 지금과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시작된 게 1974년 일본 도쿄에 문을 연 세븐일레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비슷한 시기에 로손과 패밀리마트도 등장했습니다. 이 당시 미국 편의점들은
고속도로변 주요소 옆에 자리를 잡고 제품을 상당히 비싸게 책정해서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는 그런 가격 정책을 펼쳤어요. 네. 반대로 일본 편의점은 주택가나 오피스처럼 도보로 생활 가능한 곳, 도보 생활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 권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급할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편의점에서 무엇을 판매했느냐를 보면 일본의 사회적 혹은 인구학적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데요. 일단 1980년대를 볼게요. 이 시기 편의점의 가장 큰 매력은 24시간 영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편의점 형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24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슈퍼마켓 같은 걸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게 저도 가장 큰 매력이었거든요. 네. 그 시기 사람들이 24시간 영업을 왜 선호했느냐? 이 당시 일본이 경제 성장기였잖아요. 네. 근로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야식까지 필요한 시기에 네. 편의점이 이들한테 저렴하면서도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죠. 그리고 9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편의점의 서비스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단순히 껌을 팔고 도시락을 파는 그런 식품 매장이 아니라요.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택배를 받거나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관공서이자 은행 뭐 이런 역할까지 한 것이죠. 네. 지금은 편의점에서 복사와 팩스 보내기도 가능하고 공연 티켓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편의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늘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고도화된 서비스 그리고 많은 방문객에 힘입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이 편의점 회사마다 색이 짙어집니다. 예. 점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굳이 우리 매장에 찾도록 하는 그런 경영 전략을 택한 건데요. 이때 등장하는 게 PB 상품이에요.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편의점만이 제조하고 판매하는 자체 상품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유명한 디저트군을 준비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오니기리를 출시하는 것처럼 손님들이 세븐일레븐을 가지 않고 로손에 와야 되는 이유, 패밀리마트를 찾지 않고 세븐일레븐에 가야 되는 이유를 각자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이런 전략은 점포당 매출을 높이거나 또는 고객 한 명당 구매하는 금액을 늘리기 위한 목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데요. 최근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예. 해드리려고 해요. 패밀리마트가 2023년에 편의점 최초로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아, 편의점에서 패션쇼를 해요? 왜 그랬냐? 2021년에 패밀리마트가 의류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양말을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네. 이 말은 이미 너무 급해서 네. 품질 따지지 않고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사서 신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데 패밀리마트는 차라리 우리가 질 좋은 의류를 생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점포망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건 그 어떤 의류 브랜드보다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의류를 판매한다면 고객층을 넓히고 또 편의점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패밀리마트에서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잡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 양말인데요. 이 양말을 패밀리마트가 자신의 브랜드 로고 색깔인 초록색과 파란색을 곁들여서 출시를 했습니다. 2021년 출시된 이후에 이게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크게 바이럴이 돼요. 예. 그래서 SNS에서 이 양말을 어떻게 신는지, 어떻게 코디하는지 이런 인증샷과 동영상이 확산했고요. 예. 또 일본 유명 배우인 기무라 타쿠야가 신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추성훈 씨 유튜브에도 소개가 됐다고 해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편의점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요. 바로 일종의 사회 인프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요. 또 코로나19와 같이 역병이 도는 시기에는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처럼 편의점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진화하다 보니까 우리 인식 속에 편의점은 그냥 단순한 소매업체가 아니다. 네. 사회 인프라다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해서 여러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이 더 부과되고 있다 이런 느낌마저 드는데 결국 편의점 수가 늘고 있다는 건 편의점의 기존 전략을 넘어서 이제 점점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역할로 이제 진화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일본은 편의점 포화 상태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영업 중인 점포 수만 일본 전역에 5만 7천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5만 7천 개의 편의점과 새로 생기는 편의점은 무엇이 다를까?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있을까 찾아봤더니 네. 새로 지어지는 점포들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뭡니까? 소형화 그리고 무인화입니다. 소형화는 제가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기능과 역할이 점점 늘어나면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다양한 기능 중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먼저 소형화부터 살펴보면요.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기업 건물에 작은 평수로라도 입점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체국 건물에 입점을 해서 우편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이나 연구소 1층에 문을 열어서 그 건물 근로자들만 고객으로 상대한다든지 이러한 일종의 전략 점포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이 소형 점포는 기존 점포 면적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매장입니다. 그런데 작아도 할 건 다 합니다. 네. 작은 매장은 개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방문하는 고객층과 판매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영이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소형 매장은 늘상 오는 이용하는 사람이 뻔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것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회사에 입점한 편의점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야근이 잦은 직종이다라고 한다면 편의점 매대에 핫식스나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비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춤형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인화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 일본 편의점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편의점에 항상 있는 사람들,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하는 그런 판매 직종들인데요. 이 판매직들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무인화를 택한 겁니다. 네. 편의점이 사람을 뽑기보다는 차라리 운영하는 데 손이 좀 덜 가게 만들어보자 이런 구조를 만든 건데요. 젊은 사람들은 그 편의점 알바보다는 다른 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구인난에 시달리기보다는 차라리 전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천장에 달린 카메라로 고객들의 장바구니를 스캔하고 또 선반에 무게추를 달아서 어떠한 제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책정한 뒤에 가격을 알려주는 이런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점포가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무인 점포를 운영하려면 또 도난 방지를 위한 또 별도의 또 시스템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스템을 더하더라도 사람 쓰는 비용보다는 더 싸요? 절약된다. 이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무인화 매장을 늘려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본의 편의점 문화 바뀌고 있는 거 말씀 주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면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편의점 강국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편의점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편의점은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편의점 업계에서는 1989년 세븐일레븐이 송파구 방이동에 낸 올림픽점을 1호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일본에 편의점이 5만 7천 개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재작년 기준으로 5만 5,080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야, 일본은 인구가 1억이 훨씬 넘는데 5만 개인데 우리는 5천만 인구가 5만 개면 우리가 훨씬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한 곳당 상대할 수 있는 고객 수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편의점들도 오늘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잘 모아가지고 저렴하고 또는 작지만 뭔가 고객들을 알차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편의점 시장이 바뀔지 궁금한데 일본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일본의 강점이 저는 강점을 점점 더 예. 개발하고 확장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점점 특화 매장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과 오피스촌에 있는 편의점은 분명히 그 특성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의점을 일종의 관광 상품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일본 관광 가신 분들은 일본에서 꼭 들려야 될 곳들 중에 편의점 꼽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편의점도 한국에 관광 왔을 때 꼭 들려야 되는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